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저 때부터 그냥 해온 거는 그림 그리는 일만 계속 해왔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좀 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릴 때 내가 하던 일을 좋아하면 그냥 그걸로 꿈을 갖는다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미술하는 화가가 되어야지 이런 꿈을 당연히 꾸게 됐고요. 그 순서대로 대학교 대학원에서 다 미술을 전공했고, 남편도 저는 서양화 전공이고 학교 내에 조각하는 남자를 만나서 둘 다 저희는 예술하는 부부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그냥 생각해보고 같이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냥 아메이하는 거 미술하는 사람 좀 잘 어울리나요? 그냥 선입견을 생각했을 때 별로 잘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안 어울리는데 미술하는 애들은 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만큼 저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었고, 미술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미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이 뭐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일에 좀 명확한 그 좋아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일에 대한 관심도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갖다 주어도 제가 그 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성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그런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성공을 하고 하는 거 보면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성품, 성향,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취해 있는, 놓여 있는 환경, 이런 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굉장히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진행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계속 그림만 그리다가 이 사업이 전달된 이후에 그 계기는 이제 저에게는 아버지인데요. 저는 무남동요 외동딸로 태어났고요. 엄마가 이제 좀 몸이 굉장히 약하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의상 디자이너셨는데 일을 하시는 거 아니면 누워있는 거 둘 중에 그걸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를 낳게 하실 때도 여러 번 유산 끝에 저를 가지셨다고 했고, 또 제가 태어날 때도 그 드라마의 흔한 소재죠. 얘가 태어나면 엄마가 죽을 수 있고, 뭐 엄마를 살리면 애가 죽고, 뭐 이런 거. 실제로 그런 케이스였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엄마도 살아나시고 저도 괜찮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10살 때까지 옆에서 엄마 손 제일 많이 갈 때까지는 키워주셨고요. 10살 때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워주신 거죠. 근데 제가 무남동요 외동딸이니까 당연히 형제자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족이 참 없이 자라는 게,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안 계셨어요. 다들 너무 일찍들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도 한 번도 제가 느껴본 적이 없고, 형제자매 뭐 후에도 뭐 제가 경험해본 적이 없고, 엄마마저도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는 저를 몇 살 때 낳으셨냐면 42에 낳으셔가지고,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제가 10살 때 저희 아버지 연세가 53세셨거든요. 여기 지금 남성분들 많으시잖아요. 본인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내 와이프도 없고 자식놈이 아들도 아니야. 그리고 얘가 10살이야. 근데 나는 53세야. 근데 키울 자신 있으세요? 더구나 저희 아버지는 예술하셨던, 글 쓰셨던 분이시라 손을 보면은 저보다 더 고와요. 그리고 뭐 라면 한번 끓여 드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계란 후라이 한번 부친 적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집에서 무슨 일을 할 게 생기면 못을 박으면 저희 아버지는 100% 본인 손가락을 때리세요. 아이고 막 이러세요. 그러면 제가 10살, 11살, 12살이어도 전구 제가 다 갈았고 오빠가도 제가 갈았지 아빠가 그런 거 해본 적 없으세요. 그만큼 풍류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전형적인 예술가이시니까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아버지의 삶도 사실은 아니시죠. 근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대단하셔서, 제가 자라는 동안 굉장히 결핍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핍감을 전혀 못 느끼고 굉장히 충만한 행복감으로 지금도 그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의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 덕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거, 굉장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미술하고 싶다는 거 다 밀어주셨고 언제나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이시라 전 영원히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나이가 20살, 30살 이렇게 돼가면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 연세도
70 이렇게 60, 70이 돼가시는 건데 그만큼 철이 없었던 건지 그냥 전 제 자신과 제 가족, 제 꿈만 생각했지 아버지가 많이 늙어가고 있고 아파가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철딱서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여기 고등학교 시절 다 보내셨잖아요. 고3 때 혹시 백일주 그런 거 마셔보셨나요? 저는 엄청 마셨거든요. 미술하는 애들은요 고3 때 이미 대학생활을 먼저 맛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술도 엄청 먹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20살이 되면 제가 되게 빨리 이제 곧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어른이잖아요. 고3 때 되면. 그래서 굉장히 내가 뭔가 어른으로서 많이 아는데 어른들은 왜 이렇게 나를 취급하지? 나도 세상 알 거 다 아는데 나도 곧 어른인데 이런 생각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넘고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이러면 어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그냥 어른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한번 정립하게 되는데요. 그 어른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 예전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들 보면 나이는 어려도 할머니 모시면서 동생 거두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아이들 보면 참 어른스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50, 60이 돼도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 사람들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우 애만도 못하고 청탁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나이가 30이 되었어도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주변의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모르면 그건 진짜 아이스러운 거고 나이가 어려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어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내가 나이가 30이 되도록 참 나 자신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누군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아버지, 저한테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저한테 이제 위기가 왔죠.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10살에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바꿔놓고 생각해야 그게 공감이 되냐면 나한테 엄마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공감이 오히려 안 되고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공감이 돼요. 내 아이를 남겨놓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더 많이 속상하잖아요. 근데 얘를 놓고 얘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게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 슬프고 뭐 외롭고 엄마가 보고 싶고 뭐 이랬던 감정은 있지만 그냥 제 인생을 놓고 제가 위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저도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가 참 위기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저희 인생이 언제가 위기였냐면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제가 아버지를 이제 앞으로 모시고 살아야 됐을 때 늘 저를 보호해 주셨던 저희 아버지를 제가 거꾸로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가 됐을 때 제 인생의 위기감을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거 같이 얘기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냐면 저 말고도 이 자리에서 사업설명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과 이런 걸로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 TV 뉴스만 틀면 그냥 모든 프로가 똑같지 않나요? 요즘 자영업이 어렵고 직장인은 어떻고 고령화는 어떻고 청년 실업은 어떻고 경단녀는 어떻고 그냥 너무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다들 사는 게 빡빡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 말고도 다 그렇게 사니까 아 인생 뭐 있어 다 그렇게 살아 뭐 나만 그래? 라고 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삶에 대한 현실을 정면으로 이렇게 거울 보게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좀 생각해보려면 골이 아프잖아요. 딱히 답도 없고 이러니까 아유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내 인생이 마치 두 번쯤 될 것처럼 그냥 우리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우리 진짜 소중하신 분들이거든요. 딱 한 명.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이 많은데 단 1번 0.0000도 똑같은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유일한 존재인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 와서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인생도 생각해보게 되고요. 우리 아이의 인생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한번 나 어떤 인생 살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예전에는요, 이런 거 누가 물으면 원하는 거야 있지만 그게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사라져? 이러면서 묻는 것 자체가 별로 되게 편치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누구 걸 우리가 뺏자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리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나의 인생, 살고 싶었던 삶, 지금도 원하는 삶이 있으실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원하는 삶, 어떻게 살아보고 싶은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 플랜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자리에 왔더니 막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꿈도 많은데 정작 내가 그렇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미팅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봤죠. 어떤 게 꿈이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20대 청년이 강남에 50평형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멋진 꿈이라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약간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강남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고 싶다고 그런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룰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같이 그 20대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강남에 한 50평형 아파트 어느 정도면 살 수 있죠? 돈이 어느 정도 드나?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그랬더니 서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10억 정도 되지 않아? 막 이러고, 야, 그 10억은 우리 1,000원이나 10억이지. 막 이래요. 그럼 얼마? 20억? 30억?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제로 강남에 아파트를 살려면 30억인데도 많죠. 50평이요. 근데 그냥 평균 잡아. 여기 대구는 훨씬 좀 저렴하죠. 그거보다는. 네. 강남은 그래요. 그래서 강남에 그냥 그래 그럼 한 20억 잡고 올까? 이러면서 20억을 잡다 치고 그럼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랬더니 워낙 젊은 친구지만 어릴 때부터 꿈이 있어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동년배의 청년들보다는 꽤 많은 수입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최소 생활비 빼고 그냥 올 한 200씩 모은다 치고 한 얼만큼 모으면 그 집 살 수 있을까 계산 같이 해볼까요? 그랬더니 계산하다가 갑자기 뭘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죽었어 막 이래요. 뭐가 죽어요? 그랬더니 이미 인생이 죽었다고 그거 먹기도 전에 죽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웃었어요. 웃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집 하나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도구로는 그 플랜으로는 내가 원하는 거 얻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은 아유 골치 아파. 그냥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되겠지.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있으시다면 아메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원래 하고 계시는 본 잡, 그 일이 또는 아니면 그 일을 통한 소득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가능한 일이고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소득이 가능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 와서 제가 꿈꾸는 삶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 도구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인세 수입입니다. 저는 이 사업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이들 미술 가르치는 걸로만 제가 수입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 단 하루도 해본 적이 없고요. 어른을 상대로 하는 조직 생활도 단 하루도 경험이 없습니다. 돈이라고 벌어본 거는 진짜 꼬맹이들 어린아이들 가르치면서 가르친 그 수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사회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인간관계는요 너무 편협했습니다. 굉장히 칼발이고 다양한 사람 사귀는 거 너무 낯설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막 편안하게 뭔가 누군가 사귀고 이런 거 저랑 정말 맞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미술만 하다가 왜 이 일을 제가 알아듣게 됐냐면 저한테 전달해준 제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너가 아무리 그 전에 과거에 능력이 있거나 전문적인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아이들 가르쳐서 수많은 수입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아버지를 돌보느라고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니까 제 수입은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써있듯이 제 수입은 능통 수입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수입을 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 수입의 속성이 뭐냐는 거죠.
내가 정말 영원히 나올 수 있는 수입인 건지, 저처럼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열성도 있고 능력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내가 일을 할 수 없어서 바로 수입이 제로가 되는 일인 건지, 또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지만 직장 나를 고용한 오너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그 회사를 물러나면서부터 수입이 제로가 되는 그런 수입인지, 그런 수입은 능동 수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 친구가 갖고 있었던 아메이의 수입은 그때 당시 4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이전에 벌었던 2, 300만 원보다 친구가 벌고 있다는 40만 원이 훨씬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이 수입은 점점 늘어날 거고 앞으로 인생처럼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저는 제가 미술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약하고요. 재테크 개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꿈이 돈이랑은 굉장히 무관한 삶이죠. 왠지 돈을 꿈꾸면 내가 아름다운 예술가 될 것 같지 않은, 돈 밝히는 예술가 별로 멋스럽지 않잖아요. 오히려 돈을 외면해야지만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고, 낮에 이렇게 해에 있을 때 그림 꼭 그려도 되는데 굳이 밤에 좀 좋은 음악 들어도 되는데 꼭 이상한 우울한 음악을 틀고요. 술 한 잔 딱 먹고 센치해져가지고 세상을 모든 걸 막 비판하던 우울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왠지 좋은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귀한 한 점은 잘라줘야 좋은 작가 아니야?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왠지 평범하고 평탄한 거가 예술가스러운 거 아닌 거. 그냥 사람들처럼 열심히 돈을 벌고 뭔가 하는 생활이 나의 삶과 굉장히 무관한 삶?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제가 어떻게 이 인세 수입이라는 개념이 저한테 들어왔을까? 저희 아버지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작가셨거든요. 소설가셨는데, 자, 여기 오늘 연령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혹시 장군의 아들이라고 아시나요? 네. 알면 안 된다. 장군의 아들 알면 연식이 조금 되신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저희 아버지 작품이 좀 유명해서 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어디 가서 장군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다들 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군의 아들 모르세요? 그랬더니 이게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자, 알고 봤더니 다 20대들인 거예요. 보니까 얘네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장군의 아들 영화가 단성사라는 서울에서 개봉을 했고, 소설은 훨씬 그 이전에 쓰여진 거니까. 저희 아버지의 일단 대표작은 장군의 아들이시고, 그 외에 지금은 뭐 이런 뭐 소셜 사이트나 뭐 TV나 이런 데서 뭐 맛에 관한 프로가 너무 많죠. 먹방부터 뭐 어디 찾아가서 먹는 프로그램 너무 많잖아요. 그 시절만 해도 이런 매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오로지 라디오와 신문만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조선일보랑 중앙일보에 맞따라 못따라라는 거를 이렇게 하셔서 우리나라 전국의 맛집을 이렇게 기사화 쓰시는 게 1호 처음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거기에 글 하나 쓰면은 그 글 실린 음식점은 그날로 갑부가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글로 텔레비전에 너무 많이 나가시고, 추석이나 혹시 설 때 여러분들 가족 모이면 뭐 하세요? 그렇죠? 네. 뭐 책 읽진 않으시잖아요. 고스톱 치시잖아요. 고스톱 룰을 저희 아버지 창시자시거든요. 모르시죠? 저희 집에 오면 아주 대서특별된 신문의 전면에 우리나라의 고스톱 룰은 백파 홍성률 선생님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온갖 잡기에 능하신 예술가인지 아시겠죠? 그런 아버지를 둔 저는 다른 아이들의 아빠랑 다른 걸 보고 자랐어요. 내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갈 때 이렇게 같이 막 가자 이러고 갈 때 아빠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죠. 아빠들이 먼저 나가죠. 아빠들이 그냥 갔다 올게 아니면 애들 잘 때 나가시든가, 누구는 직장으로 가시고 누군가의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의 여의도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여의도 상가를 오픈하러 가시고 이러셨는데, 저는 제가 학교 갈 때 아빠가 항상 집에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죠. 그럼 아빠 학교 갔다 올게 그럼 막 뽀뽀해 그럼 막 뽀뽀하고 한 10번 해야 이제 통과돼요. 그럼 뽀뽀하면 이제 갔다 오라 그러고,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아직도 아빠가 그 상태로 주무시고 계시고 너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언제 일을 하나? 언제 일해서 돈을 버나? 진짜 밤에 글 쓰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방 안에 온 원고지가 날아다니고, 그렇게 사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수입의 형태를 제가 보고 자란 거죠. 그래서 아빠가 원고를 탈고하면
저한테 다영아 알바해라,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라 그러면 2만 원 서류 봉투를 주세요. 그럼 그 안에 이렇게 종이 인쇄용지가 있는데 인지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가의 인감 도장을 찍어서 그걸 출판사에 보내면 그걸 오려가지고 책 뒤에 이렇게 인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걸가 이제 팔려 나가면 팔려 나간 것만큼 뭐 저작권, 출판료, 광고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인세 수입을 버시는 분이었고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인세 수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아빠처럼 글 쓰는 게 인세 수입이고 레코드 판이 나오는 게 인세 수입이고 그런 거지 어떻게 아메이 제품 분명히 치약 주고 돈 받는 거 내가 봤는데 그게 무슨 인세야 아메이 영업이지 판매지 이런 생각이 너무 강했는데 친구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정확히 수입의 속성을 알아보면 인세 수입의 형태를 우리가 마련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인세 수입의 개념인가를 이런 자리에 와서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근데 보시면 이게 저희 하루에 24시간 생활계획표라고 보시는 거죠. 방학 때 아이들이 이렇게 동그란 원에 생활계획표 그리죠. 그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먼저 하는 행위들입니다. 눈비비고 일어나서 물 마시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에 감고 화장하고 아침도 먹고 비타민 챙겨 먹고 화장실도 갔다가 뭐 약간의 청소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나오면서 기름 넣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 만나서 활동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간단히 장 봐서 저녁 요리해서 TV도 보고 샤워도 하고 때로는 마사지도 하고 책도 보고 뭐 보통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운데 생산활동들은 각자 흩어져서 우리가 사는 게 다 다르지만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 이런 패턴들 거의 다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물 마시는 행위 안에 여러분 뭐가 흐르느냐면 돈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물 받아서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 먹는 행위 안에 정수기, 필터값, 물값, 전기값, 수도세 이런 게 다 흘러간다는 거죠. 이빨 닦는 행위 안에 치약값, 칫솔값, 물값, 전기값이 다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너네 생활비 얼마 써? 이렇게 물어보면 교통비, 관리비, 뭐 의료비 이런 거 빼고 먹고 바르고 씻고 뭐 이런 거가 다 생활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아침부터 아니 자면서까지 쓰는 것들이 생활하면서 펼쳐나가는 소비입니다. 너무나 누구에게나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제가 이곳에 왔더니 이 안에서 인세 수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빨 닦고 물 마시고 밥 해 먹고 하는 모든 행위 때 우리가 쓰는 품목들을 보시면 생필품 품목들이 있습니다. 치약, 칫솔, 샴푸, 바디 샴푸, 뭐 린스, 화장품, 식료품, 뭐 각종 세제, 비타민 종류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사냐, 못 사냐, 어리냐, 나이가 많냐, 학력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가서든 반드시 구매를 합니다. 집 앞에 슈퍼나 대형 마트나 뭐 시장 또는 백화점, 인터넷 이런 데 가서 돈을 내고 사죠. 소비하면서 지출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모든 어차피 내가 살려면 사야 되는 이런 생필품들을 어디 가서 사셨던 것들을 아메이 마트로 바꿔서 한번 브랜드를 써보자는 거죠. 즉 럭키 치약 쓰던 걸 아메이 글리스터 치약으로 애경 화장품 쓰던 걸 아메이 안티스트 화장품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당연히 돈 내고 사야 되니까 똑같이 소비하면서 지출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깥에 쓰는 럭키 치약, 화장품, 휴지, 생리대 이 모든 거는 가격만 존재하죠. 돈 내면 끝이죠. 돈 쓰는 걸로. 근데 아메이의 치약 앞에는 포인트 점수가 있고요. 아메이의 라면에는 포인트 점수가 있고요. 아메이의 휴지에는 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각자 가정에서 쓴 것들의 모든 생필품 점수가 합산돼서 그게 나의 매출 점수로 환산이 되고요. 그 환산된 캐시백 포인트에 따라서 저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건데 단순히 OK 캐시백처럼 나 혼자 쓴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같이 소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 사람들이 쓴 매출까지도 나의 그룹 매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적게는 아르바이트 부업의 개념부터 누군가에게는 빅 비즈니스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경험도 없잖아요. 그냥 미술만 해온 사람이 다른 경험 아무것도 없는데 이 경험은 누군가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 어차피 먹고 씻어야 되고 여러분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 우리 부모님, 내 형제자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신생아실에서 응리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그 아이들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기저귀가 깔리고 머리가 감겨지면서 생필품을 씁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요.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어딘가 계속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돈을 벌죠. 그걸 우리가 딱 모으면 매출을 일으켜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행위죠. 한마디로 어딘가 다 스며들어서 없어질 돈을 다시 재생산하는 일이니까 결국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구매하셨던 토리네 슈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 마트들에서 아메이마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만한 이유가 있어야 설득되시겠죠. 안 그러면 내가 왜 평생 아메이를 써야 돼? 아, 집 앞에 코앞에 슈퍼마트고 내가 왜 아메이를 해? 불편하게 써야 돼? 아, 난 전화해서 시키는 것도 귀찮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아메이 마트의 혜택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아메이 마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메이는요 1959년에 미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이제 곧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한국 아메이도 91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곧 30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과 돌과 산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6번, 3번 바뀔 동안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역사와 시행착오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성장하고 성공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요 지금 현재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62개국 100여 개 국가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이자 이 모든 나라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국제사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구는 여기 무슨 시라고요? 광역시입니까? 네, 와 엄청 큰 시네요. 저는 양평군 양서면 증동 리라는 데 살고 있습니다. 리단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집 동네를 들어가면 정말 시골에 불 일찍 꺼진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정말 집이 없고 마을에 물이 너무 깨끗해서 거기서 애들이 수영을 하고 그 마을 안에 조그마한 학교가 하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한 학년에 한 반이에요. 한 학년에 25명. 그 아이들이 병설 유치원부터 6학년을 자라서 중학교를 가려면 딱 길을 건너면 다시 그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 애들이 또 한 학년에 한 반 이렇게 가요. 그런 마을에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제가 서울 살다가 이제 양평으로 들어갔는데 전 이제 서울 토박이어가지고 어디나 이사를 가면 이렇게 전기 스위치 올리면 원래 불 들어오고 TV 크면 TV가 너무 원래 당연히 들어오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그 집을 이사 갔는데 뭘 켜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TV도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왜 이래? 이래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네 집까지 들어가는 전봇대가 안 깔려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전봇대를 네가 개당 7만 원씩 내고 네 등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나무 심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제가 전봇대 심는다는 말을 언제 들어봤겠어요? 그래서 전봇대를 심어요? 그랬더니 7만 원씩인데 거기까지 위치상으로 보면은 큰 도로에서 7개는 심어야 되는데 2개는 자기네가 낼 테니까 5개는 네 돈으로 내라 그래서 제가 전봇대 5개 심고 들어간 여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시골이었겠어요. 제가 그 시골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대한 꿈도 없었고 뭐 성공에 대한 어떤 막 야망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가난한 예술가였고 시골에서 애들 미술 가르치면서 소박하게 내가 그림 그리면서 꿈을 꾸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 없었는데 상황상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한 100만 원만 그 정도로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마을에서 말 그대로 내가 써보고 너무 좋으면 누구 엄마 아들이 아토피인 것 같은데 이 세제 쓰고 이 로션 쓰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전달했지 제가 뭐 얼마나 큰 꿈이 있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아직도 그 마을에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14년 됐습니다. 근데 제 사업은 일본, 하와이, 중국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국기가 세워져 있는 나라에 제가 그런 데 가서 막 사업을 가열차게 했냐고요? 제가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물론 여행으로 놀러 간 적은 있지만 제가 사업 때문에 가본 적 없거든요. 제가 가서 사업을 전달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그냥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저의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분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래처에 있는 분께 전달하시고 또 가족이 있는 일본, 하와이의 친구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저랑 상관없이 제 사업이 국제적으로 펼쳐지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야 내가 본 아메이 치약 디스트랍스 누군가한테 내세우긴 좀 초라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제 뒤에, 이 치약 뒤에 이 엄청난 기회의 비즈니스가 있었다는 게 너무 대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면 뒷면이 똑같은 크기의 비즈니스가 진짜 비전인 것이냐, 보기에는 좀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기회가 전 세계를 망라하는 비즈니스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메이 비즈니스이고요. 여러분이 꾸준히 하느냐 여러분의 꿈과 야망만큼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은요, 제가 영어 배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인데 영어 배웁니다. 왜냐하면 국제 사업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이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서, 근데 나 하도 영화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상상력은 제가 엄청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만 보면은 그래 막 미션 임파서블 막 이런 거 보면 막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음악이. 그럼 막 지하철이 막 지나가면 막 주인공들이 막 탔다가 내렸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막 음악 듣고 막 이렇게 가다가 뉴욕에 지하철 딱 탔는데 막 갔는데 여기 뉴욕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영어로 뭐 자기네 사는 뭐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그래가지고 너 진짜 열심히 산다. 너 돈 벌고 싶니? 너 추가 수입 필요하니?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렇다 그러면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너 내려. 그러면은 내리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 그럼 음악이 빰빰빰빰 막 나오면서 지하철 쫙 가는데 저가 거기서 막 사업 설명을 하는 그런 꿈꾼다니까. 진짜예요. 저 저렇게 할 거라니까요. 그런 걸로 영어 배워요.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똑같이 시골에 살고 있지만 이 사업이 너무너무 멋진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의 기회가 그렇게 큰 기회의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미시롱 웨이다에서 처음 출발해서 저도 2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45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하는 제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게 만들 수 있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메이 창업자 두 분, 리치 디보스 제이브 핸델 회장님이 처음에 창업하시고 그 두 분의 자제분이신 덕 디보스와 스티브 핸델 회장님이 지금 현재 공동 경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더 이상 제가 이 파트너로서 이 회사의 창업자들을 믿는 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동업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동업 누구랑 해요? 원래 동업 제일 가까운 사람이랑 신뢰하는 사람이랑 하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동업 때문에 힘들어지는 이유는 믿은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뜻하지 않는 서로에게 뭔가 손해를 입히면서 얻는 그런 것 때문에 동업이 그만큼 아프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 두 사람이 지금부터 60년 전에 동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동업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국가의 글로벌 기업의 동업을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제분들까지 이어서 하고 있다? 이건 단순히 장사 잘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서로의 신뢰, 갖고 있는 가치관, 서로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고 이게 신종이네, 이게 어쩌네 너무너무 많은 것들도 있지만 결국 그 오너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나의 사업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너무 대단한 분들이고요. 그 중에 스티브 회장님은 미 상공회의소를 2번 역임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미 상공회의소는 뭐 GM, 보잉, 퀄컴 등 300만여 개의 미국의 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대표한다 그러면 뭐 전 세계의 경제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기구의 회장직을 아메이의 회장이 2번 역임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자리에 와보지 않으면 잘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나한테 전달하는 옆집 아줌마나 과거에 조금 하다가 그만둔 아줌마나 아저씨들은 이런 얘기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막 제품 몇 개 전달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지 어떤 이렇게 정보 같은 얘기 별로 전해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누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이런 자리에 와보면 상식적으로 바깥에서 떠도는 소문 같은 아메이와 이 자리에서 정보로서 보는 아메이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만이 이 사업의 기회를 결국은 정확히 보시고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두 번째 아메이의 혜택은 훌륭한 회사와 품질입니다. 제품이 당연히 좋아야 제가 쓸 수 있겠죠. 내가 또 좋아야 누군가한테 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품질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라이트입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세계경품백 아틀라스라고 해서 이혜정의 건강 식객 되어 있습니다. 세이프를 따라 도착한 곳은 미국 워싱턴주